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를 두고 죗값을 받는 거다, 정치 보복이다,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정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일단 이대로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 예. 90세가 다 돼서 나오는 겁니다. 거의 그렇죠. 종신형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재판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재판부에서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성하지 않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예. 그리고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서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국민의 분노를 살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책임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나 아니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얼마나 엄중하냐는 부분을 물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앞으로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권력을 잘못 활용했을 때 어떤 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재판의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그래픽 보시죠. 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 사필 규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해줬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부패를 추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요. 정의당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정국과 맞물려서 각 당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외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부패와 관련된 거지만은 미래 한국 리더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5년 동안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대통령들은 그것을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번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였었던 거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저는 세 개의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 몰랐다, 속았다, 억울하다. 네. 이 세 가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판부도 이건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의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번 판결은 좋든 싫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 일정한 부분은 보수, 특히 핵심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판결을 두고 정치권은 뭐 사필 규정이다 아니면 정치 보복이다. 여전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이 재판 결과를 평가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선거에서 보수를 결집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일관성 있게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뭐 2심도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곧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보이지 않게 이념적 갈등 구조를 통해서 표를 얻는 그러한 나름대로 집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략이 어느 정도는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수가제주 역가 복주다.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출당을 할 때는 언제고 출당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감싸는지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태도를 좀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탄핵에도 찬성하는 입장에 섰었고 자유한국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태도가 바뀌더니 오늘은 겨우 홍준표 대표가 어제 이제 SNS에 올린 글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법원의 판단 자체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예.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또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지점을 가기 위한 선택이라면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보수를 하나의 보수라는 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시기예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친박 세력이 있는가 하면 건전한 보수가 있고요. 중도에 있는 보수들도 있어요. 그런 보수를 하나로 뭉쳐서 보수는 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저는요. 그러니까 보수들의 지지마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마지막 남아 있는 그 친박 세력만을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당내에서도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이나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홍준표 대표가 저런 반응을 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잘 계산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작업을 네. 어떻게 보면 최대 과제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발언은 그동안의 전략과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덕적, 윤리적 판단과 정치적, 현실적 판단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비판했었던 부분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면에 봉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번에 TV 생중계를 허용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는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패착이다. 음. 다시 얘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이것이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이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왜 이것이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냐를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자기는 통치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절대 사적 축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름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불출석한다 하면서 뒤로는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더 나아가서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자신들이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쪽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계멸에 굉장히 나름대로 책임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한계를 노출시켰다는 부분들이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친박을 끌어들이겠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이 쓰고 있는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찌됐든 한국당의 속내가 참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전략을 보면 지금까지 확정된 공천 현황이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충남지사의 이인재 후보, 경남지사의 김태우 후보.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보면 이른바 친박 성향을 보였던 인물들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김문수, 이인재 저 두 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발언도 하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한참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일 당시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을 다시 물론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에 사실 대표로 나올 수 있는 만한 분들 또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분들을 내세웠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저분들이 나오는 순간 결국 상대 진영에서 공격하는 프레임은 명확해졌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수를 저분들한테 계속 전가시키면서 프레임을 그렇게 끌고 가게 되면 이념적으로 사실 지지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뒤집어서 그러면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층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갖고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보수정을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김문수, 이인재 저 두 분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저분들을 내세우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추이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선거라는 거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또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박근혜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계기는 만들어진 거예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선거,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런 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박근혜 프레임을 뭐로 연결시키냐면 결국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달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당과 대적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성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러 정당 지지라든지 대통령의 국정원 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선거에서 처음 1단계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2단계에서는 중도로 외연을 확대하는 이런 단계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다시 얘기해서 과거 보수를 지지했었던 계층 중에서 이탈했었던 계층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선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좋든 싫든 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보수 성향의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이런 적폐청산대 결국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6+알파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6군데에다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특히 PK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 특히 이제 TK 지역,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도권보다는 결국은 PK나 TK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런 지지 세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효과, 그것이 일종의 이제 박근혜의 마케팅 프레임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것은 예. 추후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 예.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선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지역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행복한 고민인가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뭐 세 분이 다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어젠가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보면 누가 나와서 후보가 되더라도 야당 후보들을 다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선거에 뛰어들면서 일단 판세가 한 번 더 출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안철수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 성향으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나 박영선 우상 의원도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판세야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게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긴장을 계속하면서 민주당도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경선 과정 끝까지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뭐 예상으로 또 박원순 시장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 이런 식으로 3파전이 된다면 판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 포함해서 3인의 그 경선이요. 꼭 박원순 후보한테 유리할 거라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50%가 민심이고 50%가 당심 투표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3명 중에 누가 나와도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나오면 양보 프레임에 항상 걸릴 수밖에 없다. 7년 전에 양보를 했으니까 예. 이번엔 당시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가지고서 좋든 싫든 간에 그 부분이 작동이 되면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당심하고 민심하고 보면은 당심은 아마 3등분 될 거예요. 민심은 예. 조금 더 박원순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이 결과가
굉장히 어느 정도 10%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되면 그 결과는 모릅니다. 결선투표제는 예. 오히려 그것이 흥행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누가 박원순 시장을 이겼다라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당원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학습을 받은 이러한 그 당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그 경선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나오든 간에 예. 3파전이 되면은 그거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거는 구도기 때문에 보수층 표심은 어디로 갈까요? 보수층은 일차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재 아까 리얼미터 얘기를 하셨지만은 일정한 부분 정도는 지금 보수표를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면요. 당시에 유승민 후보가 약 한 7.3%를 얻었었고 그리고 예. 22.8%를 얻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한 30% 정도를 지금 과거 이제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당시 홍준표 후보가 20.8%를 얻었는데 예. 15 내지 20%를 만약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가져간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대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민심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해외 출장 논란이 불거졌는데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출장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기식 금감원장이죠. 금감원장이 저렇게 피감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오늘 사과했고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본인은 어떤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혜택을 준 적은 없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김기식 금감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저는 얘기를 더 강조를 두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행을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왜냐면요. 더 제가 볼 때 황당한 것은 뭐냐면요. 이 19대 국회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비로 쓴 금액이 287회 총 102억 원입니다. 이 돈을 국회에서 나가서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감기관에서 돈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지금 현재 물론 자유한국당은 계속 김기식 원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김기식 원장이 그렇게 피감기관 돈을 받고 출장을 간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김기식 원장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얘가 오늘 언론에 기사로 나왔는데 피감기관에 지원을 받아 출장 간 행태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최경환 의원, 강효상 의원이 2016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일간 1억 1,820만 원을 받고 이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영국 출장을 갔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예. 물론 이번에 김기식 원장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출장을 갔죠. 이런 관행들이 계속되면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가 이렇게 관례적으로 행해왔던 피감기관으로 돈을 지원받아서 출장 가는 행위는 다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제대로 감사도 하고 아니면 피감기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국회가 좀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거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성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로 들려요. 왜냐하면 여하튼 간에 그 사람은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것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들어와서 가장 강조했었던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적폐 청산을 우리가 하는 것을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것은 괜찮고 다음에 잘하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원칙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상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더 나아가서 저 김기식 금감원장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과 관련돼서는
더 높은 기준이 앞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칙을 가져가는 것이 난 것이지 물타기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관행이었었고 다른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덮어두고 다음에 잘하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내세우는 국정 기조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거와 부합하는 것이지 예. 그런 의미에서 보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김기식 국가운영을 너무 지나치게 엄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여당을 향해서 던졌던 그 원칙대로 한번 그 잣대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 정부가 강조했었던 거와 너무나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김기식 국가원장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계속해서 집권당한테 결국은 악재로 둘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명쾌하게 본인만이 아니라 정부가 예를 들어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2014년, 201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기식 원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 김기식 문관원장이 잘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4년, 15년에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모든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김기식 원장을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이 잘못했다는 건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이 2014년, 15년에 했던 일들 그거는 그 전에 2016년에도 자유한국당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예. 14, 15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국회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라도 깨끗이 끊고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깨끗이 끊고 가는 잠시만요. 것을 청와대는 강조하는 거 자유한국당의 아니에요? 김 원장 네. 사퇴 요구에 네. 임명 철회 고려하지 않고 이때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말씀하신 짧게요. 게 이 새롭게 바뀌고 이런 관행을 없애자는 데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다 동의한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 부분이 차별정부 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을 포함해서 만약에 떳떳하면은 그럼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자. 예. 그리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도 다른 형태로 해서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건 처벌받겠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게 유야무야 가버리게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앞으로 바꾸자라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식의 접근이 저는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